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어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10여 명이 부상했고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잇따라 터지는 흉기 사건의 원인과 대책 오늘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지금 이 시각 현재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의 갈림길에 선 두 의원의 상황 저희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박정훈의 정치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분당 서현역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흉기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관련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어제도 사실 이 거리를 걸어갔기 때문에 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머리 뒤에 한 10cm 정도 찢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눈 뜨니까 막 부고쳐 있고 주변에 막 몇 명 쓰러져 있고 막 그랬어요. 일련의 사건들은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테러 행위와도 같습니다. 이 보름 사이에 흉측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 상당히 불안하실 텐데 이 모방 범죄 가능성 때문에 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승재현 의원님. 네. 어쨌든 보름 전에 신림동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어제 또 서현역 사건도 그렇고 이 묻지마 범죄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방 범죄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전부 다 조심스럽게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첫 번째 범죄의 목적을 잘못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잘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방범죄라고 저희가 픽스를 해서 그럼 이 모방범죄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정책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앞에 있는 정신질환에 관한 문제도 덮이는 것이고 뒤에 분노라는 것도 덮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언제나 제가 이야기했지만 패널은 기록을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모방범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림동에서 일어난 범죄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차별적인 어떤 공격이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와 일명씩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분명히 같은 영역에서 같은 스토리텔링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분명히 성격장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오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는 모든 걸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게 분노범죄일 수도 있고 모방범죄일 수도 있고 이게 성격장애의 범죄가 있을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찰은 조사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의구심도 없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방범죄 가능성을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이유가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저걸 보고 누군가 모방을 하려고 했다면 제2, 제3의 범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건데 어제 서현역 사건의 경우에 범인이 현장을 전날 한번 일종의 답사를 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건 계획 범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계획 범죄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통 범죄를 했을 때 계획성이 없으면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하나의 어떤 흉기를 들고 그 흉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전날 현장을 답사했을 뿐만 아니라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그 장소까지 갔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어떤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첫 번째 자동차로 피해자를 많이 양상을 했다면 거기서 보통 범죄가 스톱되죠.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1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자동차를 몰고 들어갔던 운전자가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대한민국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그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거기서 그냥 그 자동차가 스탑된 상태에서 범죄를 거쳤는데요. 지금 이 사람은 첫 번째 운전을 해서 사람을 많이 다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사람이 가장 많은 백화점에 들어가서 또 9명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했다면 이 두 가지 범죄가 저는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성격 장애로 범죄를 일으켰다면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범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후드티를 덮어쓰고 분명히 영상을 보면 처음에는 후드티가 이렇게 벗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후드티를 다시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이 범죄 이후에 자기는 이 범죄에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죄를 했다면 그 부분은 계획성이 없다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 분명히 계획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경찰에서는 분명히 이게 분열성 성격장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예요. 분열성 성격장애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있으면 예. 제가 주위에서 누가 나를 공격한다는 생각을 들고 공격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공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면 마스크와 선글라스 안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열성 어떤 성격장애뿐만 아니라 계획성인 범죄도 같이 열어두고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범행의 동기가 뭐였는지는 경찰에서 분명히 이제 가려질 텐데 그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 위급한 그 상황에서도 피해자 곁을 떠나지 않고 지혈을 도운 시민 영웅도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이제 그냥 시끌벅적하면서 다들 뒤를 보고 도망치더라고요. 달려가서 사람이 쓰러져 있길래 지혈까지 해가지고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거의 의식이 없어지기 직전이었고 배 쪽을 이제 압박을 해서 지혈을 좀 세게 했었고 네,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그냥 계속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다시 그 범인이 올까봐 좀 겁이 나기도 했지만 근데 경찰분들이 조금 생각보다 빨리 와주셔가지고 네, 그냥 경찰분들 믿고 계속 지혈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7세 고등학생이었다고 하는데 저 상황에서 저런 용기를 낸다는 것 참 감동이 전해지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장영욱 기자, 오늘 오전에는 대전의 한 학교에서도 지금 흉기 범죄가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사고는 면식범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예.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근데 이 범인은 이 앞서서 1시간 전쯤인 9시에 이 흰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짙은색 바지를 입은 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학교 교무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이 자신을 이 학교 졸업생이라고 밝히고 교내에 들어왔는데요. 아직까지 이 A씨의 정확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 학교의 이 자퇴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이 교무실로 찾아온 범인은 이 B 교사를 찾았고 이 수업 중이란 답을 듣고서는 1시간가량 복도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는 이 선생님을 따라가서 이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이 경찰은 이 범인이 이 학교 출신이라는 점과 또 이 현장에서 이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이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이 서울 신림동이나 어제 이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어쨌든 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라는 데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 뭐 스승과 제자 관계였다 이런 보도들도 있던데 어떤 동기에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역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겠죠. 자, 오늘 고속터미널 앞에서 강남 고속터미널 앞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는 또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 흉기를 들고 다닌 건지 화면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들고 다녔어요? 아니,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안 들고 다녔어요? 네, 들고 다니는 거 같았는데? 왜? 지금 흉기를 들고 다닌 이유가 지금 힘들어서 그랬다 이런 건데 사실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자체가 이게 어떤 사람들을 찌르기 위해서 다닌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찔렀을 때 방어하려고 한 건지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게 또 일종의 부분적으로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어려움들 뭐 흉기들을 갖고 다니는 그러니까 찌르고 다니는 데 대해서 약간의 어떤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방어 기저 혹은 자기 분노의 소극적인 어떤 그 말하자면 표출 행태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예. 아마 우연히 자기가 이렇게 어떤 모방 범죄를 하려고 다니다가 사진에 이렇게 잡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저 사람이 과연 이제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신고를 받을 때는 흉기를 들고 있었고 잡혔을 때는 그 흉기를 가방에 넣어놓고 다녔다고 하던데 자기 방어를 위해서 칼을 갖고 다녔다, 흉기를 갖고 다녔다는 그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제가 제일 불편한 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그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 쓸 수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가해자의 말이 무차별적으로 언론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지금 저 사람이 과연 그걸 정말 자기 방어를 위해서 흉기를 들고 다녔다면 제가 봤을 때 바깥에 안 들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가방 속에 있어야죠.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그걸 드는 거지 나를 공격할 수도 없는, 공격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면 그게 과연 자기 방어적 목적에서 흉기를 가지고 다녔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분명히 머릿속에 올라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 말 그대로 받지 마시고 그 앞뒤에 있는 이 사람이 왜 흉기를 준비했는지 분명히 우리나라 CCTV 많고 그다음에 포렌식을 할 수 있는 휴대폰이 있으니까요. 그러한 증거를 따라서 그 사람의 범행의 원인을 찾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금 경찰이 살펴보고 있다고 하니까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희근 경찰청장 오늘 흉기 난동 범죄의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공장소에 지역경찰, 경찰관 기동대, 형사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순찰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하겠습니다.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 검색을 실시하겠습니다.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조병문 위원님, 지난번에 신림동 사건 때 경찰이 칼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존댓말로 해서 논란이 됐고 경찰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경찰의 오늘 윤희근 청장이 직접 저런 대책을 발표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저런 것들이 어떻게 집행될지는 또 다른 문제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 뭐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공권력을 행사했을 때 그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고 그런 것들이 지난 몇 년간 있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공권력 행사는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좀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점들이 저는 바로 그 뭐 존댓말 사용 뭐 그건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술적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그 논란을 불러 일으켰잖아요. 저는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이 얘기한 거는 지금은 이런 그 어떤 모방성 범죄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 약간 응급 처방성으로라도 저는 그 일단 그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찰이 그 처음부터 사실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약간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리는데 그거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단은 지금 윤희근 경찰청장이 얘기하고 있는 저런 거밖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찰도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테이저건이나 뭐 이런 그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을 여하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 다수의 그 어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뭐 주민이나 아니면 행인들 이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경찰한테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경찰 입장에서는 피의자 인권 보호하고 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되는 이 두 가치가 충돌할 경우에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커진 국민 불안감을 감안해서라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법무부도 오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달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었는데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정말 흉악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 무기징역 죄수 중에 매년 가석방자 수가 어떤 해는 40명, 어떤 해 20-30명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그렇게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권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방어적으로 여러 가지 이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송원 기자. 한동훈 장관도 이제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 흉악범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 법무부가 오늘 아예 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법무부에서 아예 이 해당 법안 초안까지 완성된 상태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신속히 대처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범죄 관리와 예방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이 법안 준비뿐 아니라 아까 승지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신질환자나 이 성격장애 범죄 같은 즉 잠재적 범죄 성향자들에 대한 관리나 칼 같은 위해 물품 소지 등에 대해서도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이 강제 입원 제도 이게 정부에서 어떤 정신질환이 있어서 사회적 피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 입원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과거 정부에서 이게 폐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부활해야 된다는 목소리 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사회와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신질환자와 예. 사회와 함께 살아가기에는 정말 위험한 정신질환자를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강제 입원을 하는 사람의 인권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량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일도 저는 그에 못지않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행정으로 그 사람을 강제 입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남용의 소지가 있으면 사법 입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법원에서 이 사람을 과연 사회 내에서 치료를 받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 사법 강제 입원 제도를 법원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떻게 보면 인권을 위한 법원의 판단, 그 법원의 판단에 의한 우리 국민의 보호가 양수겹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한 사람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국가는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법원이 판단하게 하자. 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에서는 또 다른 살인 예고글들이 올라와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치권과 윤익은 경찰청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임해역 등 여러 군데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도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올리고 하는 것을 정말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엄중한 처벌을 할 겁니다. 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는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을 테러하겠다 이런 글까지 지금 발견됐다고 하던데 이 범행 장소와 시간, 범행 이유까지 꽤 구체적으로 적었다고 해요. 이거 누가 썼는지 추적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이런 건 없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는 정말로 과격하게 드라마틱하게 정책을 만들면 모든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실명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확인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절대로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후 예방적인 정책으로 이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글을 올려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글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민해서 그 불이익이 크다면 그런 일이 안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질문 주신 대로 과연 이걸 추적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 과학수사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크웹이라 그러죠. 흔히 말해서 IP가 굉장히 양파 까듯이 들어가는 것도 추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휴대폰상의 그 IP, 우리가 랩탑을 갖고 있는 IP는 분명히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분명히 찾을 수 있고 그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저런 거를 그냥 사람을 놀리는 걸 그냥 만우절에 사람들을 놀래키는 정도의 경범죄라고 처벌했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저 IP를 추적해서 현행법상 협박죄도 될 수 있고 살인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무기를 준비했다면 흉기를 준비했다면 살인 예비죄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가는 반드시 찾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필벌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 접근하는 방법이 참 어려운 게 이게 경찰 대책 중에 하나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경찰력을 더 많이 배치하겠다는 대책도 있던데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한두 곳도 아니고 이곳 다 경찰을 배치하다 보면은 사실 제대로 된 치안을 하는데 오히려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묘안을 찾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까. 여기에 정신병력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 나온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두 사람의 표정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왜 달랐을까요? 정치부 한송원 기자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송원 기자, 두 사람의 표정이 좀 달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랐는지, 왜 달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오늘 출석할 때 모습인데요. 예. 이 이성만 의원은 웃고 있고 윤관석 의원은 좀 무표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이성만 의원은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들어가려고 차에서 내릴 때도 이 미소를 짓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윤관석 의원은 초조한 듯이 짧게 한마디만 남기고 영장 심사에 출석했는데요. 먼저 이 출석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죠.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의 혐의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맞습니다. 이 윤관석 의원은요, 이 민주당 의원 20여 명에게 300만 원의 돈 봉투를 6천만 원, 즉 6천만 원에 달하는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예. 또 이성만 의원은 이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의 돈 봉투를 받은 의원 중 한 사람입니다. 이와 별개로 의원은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경선 캠프 운영비 100만 원, 또 강래구 전 감사위원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혐의가 좀 다르다. 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요, 이 돈을 제공하거나 이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돈을 전달한 것도 전달받은 것도 아예 없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예, 제가 그렇게 주장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반론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어떤 입장인지, 왜 꼭 그렇게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 검찰은요, 이 두 의원 모두 구속 수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예. 이번 영장 심사에서도 검사 8명이 투입됐고, 이 검찰이 두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다면서 법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그 분량이 두 의원 모두 160쪽, 180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했습니다. 예. 이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나 또 이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이 소액 사건에서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더 엄격해야 한다. 뭐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치자금법을 X 뒤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봐야 한다. 이런 게 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천만 원 가량이 뿌려졌다면 이 6억 원 정도의 중대한 혐의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 자, 법조계에서는 이 영장 발부 가능성, 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아침에나 나오죠. 통상 보면. 네, 이 지금 윤관석 의원은 윤재남 판사가 여성 판사인데 윤재남 판사가 하고 있고,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가요. 네, 그리고 예. 이성만 의원은 유창훈 판사가 이 영장 발부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같은 사건의 피의자들인 경우에는 이 판사들이 비공식적으로 협의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윤재남 판사는 지난 4월에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위원회 영장을 기각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기각 사유로 증거인멸을 단정하거나 장차 증거인멸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하지만 한 달 뒤에 이 유창훈 판사가 강전위원에 대해 재청구된 영장을 심사하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자, 승전 변호사님. 두 사람의 혐의가 좀 다르고 특히 윤관석 의원의 경우에는 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이 윤재남 판사가 지난번에 영장을 기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기각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 영장을 두 판사가 다르게 지금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영장 전담 판사라는 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영장 전담 판사는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제도에서 영장 전담이라고 판사를 지명했겠죠. 다만 국민의 시선에서 입장에서는 다소 이상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강래구 그 영장을 전담했는 판사의 어떤 판단 그 판결문을 보면 원래는 증거인멸의 염려만 있으면 되거든요. 형사소송법 70조. 저희 같은 법실정주의자는 오로지 법에 있는 것만 따져야 되니까 염려만 있어도
영장을 청구할 정장이 청구되어야 하는데 그 염려가 단정된 표현, 그 증거를 인멸했어야 한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70조 이 사람이 범죄를 범했다는 소명이 있고 또한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 혹은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그때는 영장을 발부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이에요. 아까 한 기자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이상만 되더라도 그 사람이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의원직이 사퇴될 수 있는 굉장히 엄중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엄혹하게 판단해야 될 범죄 중에 하나니까요.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혹은 주요 참고인 등의 위해의 우려를 고려해서 법원에서 판단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최병묵 편집장께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이성만 의원이 이제 본인이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직에 계신 모 장관께서는 피의 사실을 받으니까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저는 성실히 다 가르쳐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장관의 행동을 문제를 삼았잖아요. 뭐 다분히 정파적 시각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똑같은 정파적 시각을 보인다면 아니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휴대전화 제출하고 비밀번호 안 알려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거는 본인의 방어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만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저렇게 끌고 들어가서 뭐 본인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런 걸 이제 아마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모양인데 저는 뭐 무의미하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이성만 의원이 이제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약간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저는 시사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실제 이성만 의원 비밀번호 알려주면 뭐합니까?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올해 5월에 저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몇 달 전에 이미 이성만 의원은 휴대전화를 교체했습니다. 뭐 액정이 깨져서 교체했다고 그렇게. 아니 그건 이제 본인의 설명이고. 예.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몇 달 전부터 이미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이 돈봉투와 관련한 수사가 착수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똑같이 또 송영길 전 대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작년 12월에 프랑스로 가면서 뭐 휴대전화 프랑스에서 없앴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그런 것들이 대략 시점상 비슷하게 맞아요. 그러면 아마 판사로서는 이성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 부분이 아마 수사를 미리 예상하고 했던 것 아니냐 하고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영주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 돈을 받았다는 의원이 민주당에 20명이 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 20명에 대한 수사나 또 법적 집행 절차 이런 것들이 속도가 붙을 건데 당에는 큰 영향이 오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동선을 많이 파악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뭐 이정건 사무부총장의 어떤 녹취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돈을 줬는지 과거에는 그런 혐의가 있었는데 그 돈을 받은 의원들이 사실은 거의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빠져나갔던 경우도 있었죠. 그전에.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정황 증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100% 다 수명 모두를 다 이렇게 구속시킬 수 있을지 혹은 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의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하여 아마 말하자면 소환을 당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 적용을 받지 않겠나. 그렇다면 상당히 어떤 수도권 의원들 또 호남 출신 의원들 이런 출신에 있으면 내년 총선에 어떤 바로 여러 가지 그 지역구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여파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 일이 송영길 전 대표가 뽑힌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벌어졌다는 거니까 아마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어제 김은경 위원장의 명함과 사진을 때리면서 꾸짖는 모습 보셨었죠. 이게 논란을 더 낳고 있습니다. 사진 속 뺨 때리기 행동을 두고 이번엔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천만 노인을 대표해가지고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개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발언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우리 김은경 위원장도 이제 60세 예. 다 되셨어요. 화가 아무리 많이 났더라도 사과하러 온 사람에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사과하는 사람 앞에서 사진을 때리신 걸 보고는 조금 충격적이기는 했어요. 김호일 회장께서 하셨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이 어제까지는 이제 사과의 총력전을 폈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최병묵 위원님, 민주당이 지금 이제 어제 노인 회장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사실은 그 대한노인에 안 가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방문을 해서 사과를 했단 말이죠. 저는 그 문제로 이게 대략 이제 일단락 되는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민주당이 다시 그 대한노인의 그 김호일 위원장의 저런 행동을 문제 삼으로써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그냥 원위치가 돼버렸어요. 예. 이제 김호일 위원장의 저런 행동을 이제 그 관점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금 민주당처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성 발언 이 문제 가지고서 아까 뭐 천만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그 장노년층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느꼈어요. 그 분노를 대신해서 저는 김호일 위원장이 저런 일종의 퍼포먼스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퍼포먼스. 그러니까 분노를 대신해서. 예. 그렇지 않으면 김호일 위원장 개인적으로 뭐 무슨 김은경 혁신위원장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불편해하는 그 대한노인의 회원들이나 이분들을 대신해서 저는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카타르시스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의 화를 조금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저는 그런 퍼포먼스였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의도가 담겼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아니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지금 다시 문제 삼는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조금 누그러졌던 그 대한노인의 회원들의 여러 가지의 분노가 다시 들끓어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사과가 결국은 원위치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위치된다. 자, 장영욱 기자, 지금 민주당 반장을 맡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저 발언, 저 행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앞서 이렇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까지랑 상황이 좀 많이 기류가 달라졌는데요. 예. 이 민주당 내에서는 어제까지는 이제 사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오늘은 저 행동에 대해서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당사자한테 사과하러 간 당사자한테 면전에서 저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모욕적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혁신위원들도 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뭐 친명 비명 가릴 것 없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최대한 굽히고 이 사태를 잘 정리하자는 게 민주당의 가장 큰 목표였는데 이제는 저 행동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저걸 계기로 좀 반격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김은경 위원장이 찾아가서 사과를 했지만 김은경 위원장을 임명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오늘 한 보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휴가 복귀 후에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어떤 상황인지 직접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사람이 지금 휴가 중이고 저 소송 때문에 경황이 없는데 정신을 저리가 당에 나오면은 노인회부터 와서 사과를 하겠다고 이렇게 전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과를 하러 간다는 얘기도 있고 또 당내에서 들어보니까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직접 이재명 대표가 가는 효과에 대해서는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서 존재해야 될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 다음에 이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면 다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생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다면 대한노인회와 척을 져가지고는 다음 대선 후보로서 역할을 하기도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요. 대선까지 본다? 네. 예. 왜냐면 그렇지 않다면 그 대표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될 이유도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결국 그런 차원에서 대한노인회와 척을 져서는 대선 게임을 하기 어렵다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 김은경 위원장을 임명한 당사자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말하자면 최고의 책임자로서의 책임자 역할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 사실은 휴가 중에라도 사과를 하려 갔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쨌든 김은경 위원장이라도 보내지 않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땅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김호일 노인회장님은 어차피 선배 정치인 아닙니까? 삼선을 하신 정치인이고, 다른 마음으로는 꼭 뭐 민주당이 좋아서라는 부분보다는 노인들의 분노를 좀 이게 줄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로, 아까 우리가 퍼포먼스라고 얘기했다면 그런 의미에서의 사실은 그 한편으로는 보기 좋지 않은 장면이고, 민주당으로서는 혹은 김은경 위원장도 좀 모욕스러운 모습입니다만은 대성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당에 나쁜 역할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당내 사정이 그런 지금 김호일 위원장의 행동을 저렇게 또 대받아치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얼굴로 다시 사과하러 갈 것인가, 참 스탠스가 좀 꼬이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를 하러 갈지 여부에 대해서 당내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장영욱 기자, 지금 오늘 박성중 대변인은 안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처음 듣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그 외에 민주당 여러 그 이재명 쪽 지도부에 연락을 해봤는데 뭐 하나같이 정말로 다 처음 듣는 소리다. 뭐 전혀 그런 계획이 아직 없고, 그리고 심지어 일단 어제 김 위원장 사과로 일단 마무리된 사태를 굳이 다시 또 사과를 하면서 우리가 이슈를 다시 꺼낼 이유도 없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아직 정말로 뭐 처음 듣는 얘기고 아직 계획이 없다는 게 정확한 기류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깜짝 효과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인하는 가능성, 이런 것까지는 뭐 완전히 닫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김호일 노인회장이 어제 뺨 때리는 그 논란, 이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에게 설명한 내용인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여론이 들끓고 당사 앞에 가서 막 시위를 하고 난리를 꾸미자고 하는 거를 내가 잠재우려고 저 본인하고 양해를 얻어가 그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그런 답답한 사람이 국회의원 한다니 답답하네. 그 당에 그 정치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이 그를 잘했다고 지금 막 속이 시원하다고 마음이 좀 안정이 된다고 해서 그 당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예, 김호일 회장 말씀도 조금 전에 저희 패널들과 나눈 말씀, 그것과 맥이 좀 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이 어제 이제 노인 폄하 논란을 공식 사과하는 과정, 이 과정에 대한 또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날까지도 사과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완강히 버텼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자존심 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 대변인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사과하기로? 네, 그 밤새 좀 고민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금 갈려서 네, 위원장님은 또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고민을 많이 했다. 장영욱 기자,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쳤고 김은경 위원장의 진짜 속내는 뭐였고, 이런 게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얘기했다는 그런 기류가 맞았습니다. 이 민주당 관계자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좀 전해 들어보니까요. 이 김 위원장은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이 노인회를 방문해서 사과하는 것을 아주 매우 꺼렸다고 합니다. 이 논란이 커지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여러 차례 김 위원장을 찾아가서 이 공식 사과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김 위원장은 내 발언의 진위가 이 국민의힘에서 정치 공세로 왜곡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노인회를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한다는 취지의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버텼다고 하고요. 이 주장에 일부 혁신위원들이 동조까지 하면서 이 노인회 방문이 사실상 불투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더 늦으면 안 된다는 이 지도부의 거듭된 요청에 이 사과 당일인 어제 아침이 지나서야 김 위원장이 노인회 방문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예, 어제 사과 방문을 이제 내키지 않는 상황에서 갔는데, 가서도 또 이제 면전에서 여러 가지 본인에게는 치욕적인 그런 상황을 당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녀와서 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보시다시피 이제 사진에 뺨을 때리는 이런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으로 느끼면서 이제 다녀와서
이제 식사로 도시락을 시켰는데 그 김 위원장이 그 도시락을 먹지 못할 만큼 매우 기분이 상해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혁신 위원들이 라디오에 나왔는데 라디오에 나와서도 앞서 이제 보셨겠지만 이 면전에서 사진 때리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면서 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 불쾌할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난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몸을 낮추면 어떨까 하는 이런 아쉬움도 사실 좀 남습니다. 자존심 얘기를 지금 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공감대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들죠. 김 위원장의 이런 자존심 발언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도 오늘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마지못해 대한논의를 찾아가 영혼 없는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은경 위원장은 사과 직전까지도 사과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자존심상 허락되지 않는다라며 완강하게 버텼다고 합니다. 진정한 민주당의 혁신은 김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사과에서 시작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승재원 교수님, 이게 뭐 원하지 않는 사과를 이렇게 해서 사실 이런 과정이 좀 언론에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또 언론으로 다 흘러나오고 그러면 이 사과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뭐 일반인이니까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면 약간 제가 다른 시각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조민씨 때문에 굉장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을 때 사과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과라는 거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다는 걸 상대방에게 알리고 이러한 사과 이후에 이런 행동이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당사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사과의 3원칙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김은경 위원장의 혁신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위가 왜곡됐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헌법에 분명히 1인 1투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국민은 한 사람이 하나의 표가 되어 있는데 젊다고 나이가 많다고 그 차이를 두는 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분명히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제 단어 중에 머릿속에 남는 단어는 그 아이의 진술이 합리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공당을 혁신하겠다는 위원장께서 과연 그 부분이 맞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진정한 사과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사실 이 혁신위가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 공천 룰을 어떻게 손을 댈지 여기에도 참 관심이 많은데 과연 손을 댈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강영욱 기자 보시기에는 과연 혁신위의 공천안이 국민들이나 민주당 당원들에게 얼마나 소구력을 가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혁신위가 공천 룰을 건드리려고는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 논란에도 이번에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혁신 의지는 그대로 간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혁신위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그 공천룰과 대의원제를 건드릴 거냐 이런 질문에 이 당원들의 참여 기회가 없고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 우회적으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결국은 당내에서는 이 혁신위가 이 3선 이상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 공천 과정에서 대의원의 입김은 줄이고 당원 영향력은 높이는 이런 내용의 혁신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논란이 어디까지 번질지 계속 저희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준비 미흡 논란이 불거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학부모들의 공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학생들의 조기 퇴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잼버리 참가 지도자의 발언부터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찜통 더위와 싸우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전 세계 스카우트 대회 할 때 전기는 안 들어오는 게 기본이라서 그 영진에는 전기가 없어서 에어컨 선풍기 설치는 불가능하고요. 그 아직까지 얼음이 한 번도 공급이 안 됐었는데 여론이 들끓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제 처음 저녁에 얼음 한 덩어리가 지급됐습니다. 그래도 좀 개선이 좀 되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젊은 청소년들이 이 뭐 우위를 다지기 위해서 세계에서 4만 명이나 와서 한국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런 어려움을 겪으리라고는 아마 예상 못하고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1,000명이 넘는 지금 청소년들이 온열 질환을 겪고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선 그 요즘 같은 세상에 사실은 뭐 7월 말 8월 초가 우리가 뭐 폭염이 겹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뭐 다른 탓을 뭐 돌리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폭염이 있든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에서 그 4만 명 넘는 저 숫자가 와서 야영을 하면서 서로 우위를 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뭐 아주 쾌적할 정도는 아니어도 보통의 야영에 필요한 정도의 조건은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뭐 그 과거에 우리나라도 잼버리 대회를 한번 열어본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 정도면 이 정도 선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게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의 그 뭐 시설이나 아니면 그 뭐 상혼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온열 질환자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이게 뭐 지금 와서 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저 새만금이라는 정말 아무런 그 뭐 나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가릴 곳조차 없는 저런 곳에서 이 잼버리 대회를 열려고 했던 최초의 결정 자체도 문제였던 것 아닌가. 그다음에 시기가 7월 말 8월 초라는 폭염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이 시점에 그 선정을 했다는 것도 문제. 예. 뭐 하나부터 10까지.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전라북도가 그 조직위를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직위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조직해서 관리를 했길래 이 지경까지 만들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론까지도 정말 창피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책임론 저희가 좀 자세히 조금 이따 잠시 후에 좀 따져보겠고요. 이게 K 바가지라는 말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잼버리에서는 이 두루마리 휴지 2개에 4,000원, 그리고 시중에 4,000원 하는 3kg 돌 얼음이 7,000원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런 바가지 상술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김영주 의원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저 장소 자체가 농업용지 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물 위에서 지금 잠을 자다시피, 그다음에 비가 온 데다 그다음에 폭염이 내리고 있다 보니까 또 물은 날파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비위생적인 부분인데다가 실제로 아무런 전기 공급이나 물 공급이 부족한데 바가지까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잼버리 대회라고 하는 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아주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21세기에 뭐 바가지 씌우고 또 뭐 곰팡이 들어있는 달걀도 주고 이렇게 뭐 그러한 식으로 한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가의 인생, 특히 인상, 저 젊은이들에게 또 미국과 영국의 뭐 외교관까지 급파되는 정도의 그 전부 다 외무통에서도 빨리 대피시키라는 말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저기에 모아둘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지역을 돌게 한다든지 좀 다른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어쨌든 여가부도 여러 가지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역과 전라북도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라도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잼버리에 냉방 대형 버스 그리고 냉동 냉장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여가부 장관도 현장에서 지금 계속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하고 전북도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 건지 지금부터 장영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결국에는 행사가 준비가 좀 부족했다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앞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이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환자 폭증하고 물과 전기는 또 공급이 부족하고 화장실 등 뭐 기본 시설이 좀 부실하게 관리된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런 문제들이 이미 행사를 유치할 때부터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였다는 게 더욱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미 정치권에서도 오래전부터 나온 바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폭염이나 확보 대책, 비상상지 대책, 그다음에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또 아마 이게 세계적인 계획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겁니다. 관광객의 편의시설 대책, 또 영내외 프로그램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점검하셔야 되고. 네, 전라북도 그 지사님하고 그거는 제가 꼭 책임지고 잘 이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가부 장관께서는 저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도 별로 지금 준비를 안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번 행사는 여가부에서 키를 쥐고 준비한 행사인 만큼 이 1차 책임은 여가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총리도 어저께 이 여가부 장관에게 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안전을 확보하라 이렇게 엄중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이 야당에서는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여가부 폐지가 거론이 되자 이 부처 사이가 떨어졌고 그 바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변명이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 책임론 지금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비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진국형 난민 캠프 같은 재난체험 잼버리 대회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휘발된 행정력을 한탄합니다. 틈날 때마다 국격을 강조했던 대통령께서는 이번 잼버리 사태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실추됐는지 꼼꼼히 따져보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이야 원래 이제 강성 발언을 많이 하고 여권 비판을 많이 하는 분이긴 한데 사실 지도부 전체가 달려들어서 비판하는 최근에 다른 사례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외교 문제나 오염수 문제 그리고 뭐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이 민주당은 사안이 생길 때마다 여당은 물론이고 이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면서 이 맹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는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왜 그런지는 여당에서 나온 오늘 발언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역시 정쟁거리로 변질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에서 모처럼 세계적인 행사가 개최된 만큼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들으셨겠지만 이 실제로 이번 행사가 전북 부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 이 집행위원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잘 협력을 했어야 되는 사안, 그런 사정이 있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사실 이 행사는 문재인 정부 때 유치가 됐습니다. 예. 2014년에 이 당시 송하진 전북지사가 개최를 추진했고요. 당시 지금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때 개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 공동조직위원장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가부 장관을 비롯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그리고 민주당의 김윤덕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이 전북 전주갑이 지역구인 이 김 의원은 1997년부터 스카우트 활동을 했고 2016년부터 이 잼버리 공동준비위원장과 한국스카우트 전북 연맹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이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을 지금 맡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결국 이제 조직위원장 5명 모두 책임이 있는 거고 또 집행위원장 책임도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장에 나가 있다는 김관영 지사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네, 김관영 지사는 이제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현장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올리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일단 나가 보니 가장 문제는 역시 예상치 못한 날씨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안 올 가능성이 높은 날짜들을 체크하다 보니까 8월 초가 되었던 것이고 올해가 또 예년보다 특히 더 폭염이 더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겹친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김 지사는 이 물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이 스카우트 연맹 기준에 따라서 1급수를 공급했는데 이 참가자들이 그 물을 거부해서 1인당 5개씩 물병을 나눠줬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또 뭐 화장실 청소가 안 된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인원을 뭐 70명에서 350명으로 늘려서 더 1시간마다 깨끗하게 점검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본인이 그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니 상당수는 만족을 해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언론에 좀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네, 최병목 위원. 근데 왜 여기서 새만금이 지금 이제 매립지고 거기가 매립지다 보니까 비가 내리면 금방 이렇게 늪지대처럼 바뀌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8월 달에 하다 보면은 더위도 있을 테고 그럼 피할 장소도 없을 테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다 알았을 텐데 왜 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게 문제 제기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내에서 새만금 외에 경쟁 지역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게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되다 보니까 문제는 전북 지역에 있는 정치권 인사들이 주로 그 새만금으로 가져오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이제 뭐 그 책임론까지 따지기는 좀 무리고 당장 김관영 그 전라북도 도지사의 저런 주장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그 외신으로 타전되는 거와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진상부터 우선 좀 규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당장 현장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 같은 거는 본인이 현장에서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현장에서 총력 대응을 해서 대한민국 망신 여기 이 정도로 수습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섯 분과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부 최지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대남이 돌아온다입니다. 예, 이대남 20대 남자들이 돌아온다는 건데 어디로 돌아온다는 거죠? 예, 바로 민주당 얘기입니다. 예. 먼저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부터 보실까요? 이 70대 지지율이 2주 전에 17%에서 무려 6%포인트나 떨어져서 11%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저 발언이 참 큰 후폭풍을 몰고 왔는데 저 발언 때문에 이대남의 어떤 표심이 바뀌고 있다, 지금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방금 소개드렸던 것과 같은 여론조사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예. 20대 지지율은 18%에서 20%로 2%포인트 반등했습니다. 이 전체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과 수치가 똑같았다는 점에서 70대 노년층의 줄어든 지지율 중에 일부가 이 20대 젊은 층의 지지로 메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이 한때 여의도에서는 민주당이 노인 폄하 논란의 초기 대응을 미적거렸던 이유도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젊은 층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었습니다. 예. 최초에 김은경 위원장이 이 발언을 했던 이유가 이 젊은 층의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젊은 층, 2030 세대다 보니까 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발언이 미치는 파장,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특히 20대 남성 커뮤니티에서는 사과를 하러 노인회를 찾아간 김은경 위원장 면전에서 김 위원장 사진에 뺨을 때리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김호일 노인회장이 오히려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김 위원장을 향한 동정 여론도 일었었다고 합니다. 꼴대기로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이 불릴 것 같으니까 내가 손찌검을 하면은 또 안 되니까 내가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정신 차려. 그러니까 조국 사태 이후에 이대남들이 이제 공정과 상식을 깼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대남들이 다시 관심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 지금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런데 또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았었습니다. 아, 그렇지만도 않다? 예, 바로 이 글 때문인데요. 이 어제 김 회장 행동 이후에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SNS에 올린 겁니다. 이 의원은 어이없는 일이고 또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폭력이라면서 사과하러 간 사람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게 어르신의 과연 올바른 처신이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 의원이 여기에서 그쳤다면 다행이었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여성들은 참기 어려운 치욕과 분노를 느꼈을 법하다, 이렇게 말한 대목을 놓고 20대 남성 커뮤니티가 또다시 시끄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은 참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문제가 된 거군요. 예, 바로 맞습니다. 이 젊은 남성으로 보이는 누리꾼들은 이 남성 사진을 때렸으면 그런 괜찮다는 것이냐, 이걸 왜 또 남녀 간의 문제로 갈라치냐, 이러면서 여성 혐오를 조장한다, 민주당 주특기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사진을 때린 게 간접 폭력이면 노인을 폄하한 언어 폭력은 괜찮다는 거냐, 사과는 사흘 만에 겨우 해놓고 하루 만에 다시 노년층을 저격하니 사과가 쇼였다는 방증이다, 이런 반응들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대남이 간력으로 다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이 여성을 우대하는 듯한 이런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이대남들이 여러 가지로 불만이 쌓였다,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대남 문제는 민주당이 좀 쉽게 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이대남이 돌아온다의 느낌표는 포기는 김장할 때나로 하겠습니다. 예. 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지난 2021년 재보궐 또 작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대남들은 모두 여당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예 대놓고 이대남을 저격하는 야권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축구도 봐야 되는데 여자들은 축구도 안 보지. 뭐하지? 자기들은 롤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롤도 안 하고 뭐하지?
사회가 불리해.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에 또 양이원영 의원까지 가세한 건 역시 노년층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핵심 지지층이 아니라고 해서 이 폄하 발언을 하거나 공개 망신을 주는 건 이 세대나 성별 갈라치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부작용이 특정 정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 창당으로 하겠습니다. 예, 어제 신평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여권이 좀 시끄러웠는데 이게 실체가 좀 있는 얘기입니까? 예,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인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예. 최근에 이제 국힘당 쪽에서 어떤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국힘당이 그 수도권에서는 거의 전멸, 또 전체 의석수에서도 지금 의석보다도 오히려 더 줄어드는 이런 그 참혹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윤 대통령이 도저히 국힘당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을 얼핏 들었어요. 예, 지금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결과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윤 대통령이 당과 결별하고 신당 창당을 고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늘 윤 대통령을 폄훼하고 비난해 왔는데 이는 현정사의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무슨 주장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자세히 뜯어보면은 이 본인 생각인지 아니면 이게 윤 대통령 생각인지 좀 모호하게 섞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신 변호사는 과거에도 신당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부상을 하니까 김기현 대표가 되지 않을 경우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예, 결국엔 그때도 지금도 이제 윤 대통령이 자기를 공격하는 내부 세력과는 정치를 같이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를 신평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과거에도 현직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주도한 적이 있긴 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 김대중 정부에서 새천년 민주당이 그랬었고요. 예. 노무현 정부에서도 집권 2년 차에 열린 우리당을 창당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여당 쇄신론을 띄워서 총선까지 승리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현재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데 한계가 있고 또 당내에는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 노무현식 정계 재편 시나리오 그럴듯하게 들리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야 누구나 가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지지율이 또 높아야 그런 것들도 가능한데 이 상관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모험을 한다는 것, 이 부분 쉽지 않은 대목이죠. 예. 이 대통령실도 황당하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을 입장문을 이례적으로 내고 반복적으로 황당무계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신당 창당의 여력이 있으면 국정에나 더 매진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신 변호사가 말하는 여론조사조차 시행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뭘 듣고 그런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네요. 자, 신 변호사가 이제 여러 사람을 여기서 거론도 했었는데 이 거론한 인사들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홍준표 지사가 있는데요. 예. 홍 지사는 대통령 주변에서 혹세 무민으로 대통령을 현혹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걱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칭 얼치기 멘토들이 넘쳐나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본인은 당명이 바뀔 때에도 당을 이탈하지 않고 한자리에 있었고 누구 등에 칼을 꽂지도 않았었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윤석열 대통령이 친당 창당의 느낌표는 철지난 윤심파리로 하겠습니다. 예, 철지났다. 네, 이 대통령실은 이번에도 대통령에게 멘토는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었죠. 이 재임 직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신 변호사가 더 이상의 대통령 속마음을 거론하는 건 비판받을 소지가 있어 보이는 대목입니다. 충정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 기자 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지경에 방치해놓고 정신 차리라고. 아니 그거보다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희 고생 많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장님 직접 보는 처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 번 뵀어요. 자주 오시는 거죠? 아이 그러면요. 아니 길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럴 때 이야, 우리 시장님. 여러분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그럼 아쉬울 때마다 우리가 좀 말 좀 하게. 제가 다 챙기겠습니다. 예? 노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동방에이주국인 대한민국의 내의범절인데 올 여름에 진짜 그 유난히 덥지 않습니까? 전국 경로당에 10만 원씩 지원을 특별히 하기로 이렇게 정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정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말로 다투는 화투 코너, 오늘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성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나흘 동안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사과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오늘 이제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사과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게 오늘 언론에 보도되면서 더 큰 논란을 또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과의 진정성까지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은 정확하게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혁신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사법 리스크에 지금 이게 올라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게 자당의 당대표거든요. 그러면 혁신이라고 하면 최종적인 그 마지막에 가면 사람 바꾸는 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낸 위장혁신위원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존심 상한다 그러는데 자존심 상했으면은 본인이 내려놓으면 되지요. 내려놓지 네. 지금 안 하고 계속 이 설화에 대해서 계속 이끌고 가고 있는데 민주당의 혁신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을 아주 위험스러운 지경까지 계속 더 연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원욱 의원께서는 민주당의 이제 쓴소리를 가장 많이 하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저희 기자들하고도 자주 이제 소통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당이 상당히 이번 일로 참 곤란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과를 하는 과정까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과 이후에도 이제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속상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하여튼 오늘 이 방송에 처음 나와서요. 예. 이제 사전에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처음 나왔으니까. 예. 어저께 서현동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있는 등 뭐 예. 서희초 선생님의 죽음 그리고 신림동에서의 묻지마 난동으로 인한 또 희생 뭐 이런 것들이 희생이 계속되고 있어가지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 한국 사회의 신뢰 자본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고 정치라고 하는 게 이 신뢰 자본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싸움이 아니고 어떻게 협력하면서 경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끊임없는 여야의 극한적 대립만 있다 보니까 정치가 무너지고 실종되고 그러다 보니 저 신뢰 자본은 점점 더 무너지고 뭐 이래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런 문제를 사실은 우리 성일종 의원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정치 보건 문제를 이 프로그램에서도 좀 많이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저희가 열심히 좀 다루고 있어요. 부탁을 좀 이제 드리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나흘 만에 사과를 했는데요. 사과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원칙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고 명확하게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인정을 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김 위원장의 노인 투표와 관련된 발언을 하고 나가지고 그것이 사건이 커질 때까지 계속 변명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일괄하면서 부적절한 태도를 취해왔죠. 그러다 보니 이제 사건이 사실은 처음에 정말 잘못한 거거든요. 투표의 사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도 보통 평등 직접 비밀. 그 한 표씩 다 누구나 주는 거 그거를
그거에 대해서 뭐 미래 세대 와의 표의 등가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 명백하게 잘못된 건데 공적인 자리에서 했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그거를 사과를 못하고 며칠 동안 미뤄오면서 사건을 키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오늘 그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 중에 그 이제 대한노인회를 찾아갔을 때 이제 뺨을 때리는 그 사진에 뺨을 때리는 퍼포먼스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이원욱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반복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너무 또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현재 더 일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면 진심을 담아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이렇게 자주 하면 할수록 그 진정성이 더 묻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지금 혁신을 자존심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사과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건데 지금 가서 사과를 해놓고 지금 이제 사진에 대한 퍼포먼스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호일 대한노인 회장님께서도 사전에 그 부분은 양해를 구했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네. 그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 본인의 주장이죠. 주장이었으니까. 네. 어찌됐든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이 아주 장기가 발휘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요? 예,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이제 공세로 전환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노인들하고 정당히 싸워서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 자존심이 무너진 것은 어른들이 무너진 겁니다. 살아야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투표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어른들에 대한 자존심을 아예 상해놓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사과를 했는데 거기에서 퍼포먼스 한 거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과연 노인들이 이걸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정말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장기, 민주당의 장기라는 게 꼬투리를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단초를 제공했죠. 예. 그래서 이제 뒤늦게나마 이제 사과를 하러 갔는데 사실은 제 느낌에는 조금 김호일 회장님께서 좀 오버 액션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또 감출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제 생각에는 이제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찾아갔을 때 오히려 용서하고 그러면서 안아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김은경 위원장이나 민주당이나 훨씬 더 부끄럽고 뉘우치는 행동을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을 때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기자들마저도 우리 김호일 위원장께서 너무 좀 심하게 행동하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고요. 꼬투리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신뢰 자본을 회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의 지혜, 처음에 이거 백과사전 하나를 다 어르신들은 갖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혜를 발휘하셔서 조금 더 대한민국이 포용할 수 있는 나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모습을 김호일 위원장께서도 앞으로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김호일 위원장님의 퍼포먼스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대한노인회도 다 이렇게 선거로 뽑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선거를 뽑고 전국에 있는 노인 이 조직이 잘 돼 있는데 아마 이 상처받으신 분들께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셨다는 거지요. 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호일 위원장님도 어떠한 퍼포먼스든 말로 하시든 또 그 이외에 어제처럼 하시든 뭔가는 하시면서 이 노인들을 대변해야 될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물론이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진정한 사과를 할 마음이 있었으면 이거로 끝내자. 다 덮어주는 게 전 맞았다. 예. 그런데 그거를 와가지고 좀 과했다 뭐했다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 혁신위원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거는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어저께 어저께 사과하러 갔을 때는 이 사건은 이제 오늘 벌어진 일과 어제 벌어진 일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제 벌어진 현장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늦었습니다. 늦고 반복적이지 못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그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자리에 사과하러 갔을 때 김호일 위원장님께서 오히려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국민들께 훨씬 더 국민들께서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거고, 그리고 민주당은 더 사실은 부끄러웠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이현우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서 선진국으로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 보면 몸이 아프셔도 내가 이 소중한 한 표를 이 나라를 위해서 꼭 써야 되겠다, 찍어줘야 되겠다라고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른들에 대해서 이 정말로 자존심을 아주 뭉개버리는 그런 혁신위원장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행위는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김은경 위원장의 잘못된 행동, 이거 분리하시고, 그리고 무조건 감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호일 위원장님의 오버액션, 이거 헐리우드 액션 같은 모습도 분리해서 봐주셨으면 하고요. 제 부모님이 31년생이세요. 두 분 다. 그리고 일제 때 태어나가지고 저희 아버지 6.25 참전 용사시고요. 애를 가진지도 모르고 군대에 가셨다가 3살 때, 장남이 3살 때 이제 처음 휴가 나와가지고 얼굴을 보고, 그리고 월남전 때는 부두의 하역 노동자로 가가지고 또 노동을 하셨고요. 뭐 등등.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현대사를 아주 몸에 체득하신 분입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보면서 자랐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한민국이 이만큼 만들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의 역할, 그걸 모르는 게가 전혀 아니죠. 근데 그런 문제와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만약에 부모님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아버님 그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께서 포용해 주셨어야죠. 그랬으면 더 부끄러웠을 겁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두 분이 이제 의견이 강하게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대한노인회에서 있었던 장면에 대해서 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당연히 그 정도의 혼날 각오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각자 이제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생각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민주당에서도 노인분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노인분들의 마음을 상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잘했다고 아마 평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원욱 의원께서는 이제 그동안 당에 쓴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합리적인 분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과연 공천은 또 받을 수 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의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세요? 아니, 몇몇 분들이 이제 이런 데 나오면 항상 물어보세요. 기자들도 식사하다 보면 물어보고, 의원님 걱정돼요. 좋긴 한데 공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공천은 받는 게 아니고 따내는 거지. 아, 따낸다? 예, 그럼요. 공천은 따내는 거라고 제가 항상 대답을 시종일관 대답을 해줍니다. 공천 따내는데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았어야죠. 제가 이현욱 의원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하는데요. 지금처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야당 5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초선이었었을 때 15명의 초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당의 계파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문 걸어지 않고 얘기도 많이 했고, 비공개 의총에서 무슨 얘기가 안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당이 어려울 때 이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특정한 계파나 공천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원욱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야당 복원에 대한 큰 방향의 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복원만이 문제가 아니고 정치 복원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학자 중에 최재천 교수님 계시거든요. 생태학자, 세계적인 생태학자로서 이름나 계신 분이죠. 지금 2대 석자 교수를 하고 계시고, 우리 초대 국립 생태현장 하셔서 아마 충청도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성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분이 자연을 관찰하니까 경협이더라. 경쟁이 아니고 경협이다. 경쟁하면서 협력하더라.
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국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뭐 22대 국회는 그런 협치의 국회로 다시 태어나지 않을까. 아니 21대부터 좀 그렇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예, 쉽지 않은 그것 때문에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자, 근데 민주당이 지금 오늘 지금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이 좀 무소속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어요. 이제 돈을 받았다는 의원이 수명 정도 된다 이렇게 검찰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당에서 지금 상당히 걱정하는 기류가 강한 그런 분위기입니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다 받아들여야 돼, 수용해야 할 수뿐이 없지 않느냐라고 예. 하는 이런 부류도 있고. 그러니까 있는 것 오히려 체질 같습니다.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 기회가로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네, 건가요? 네. 예. 자, 근데 지금 이게 불똥이 상당히 지금 커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내일 아침쯤에나 이 결과가 나올 텐데 이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이제 총선 전략상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전당대회 패러다임의 시프트지요. 예. 아마 과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돈이 뿌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근간에는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 국민의힘 경선 때는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진짜로? 예, 제가 정말 그건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사건이 옛날에 예를 들면 대통령들한테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바쳤던 비자금 같은 경우 노태우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잖아요. 아마 이런 것도 정당 발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또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송영길, 이재명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시 저희가 관전했었을 땐 송영길 대표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이게 대표가 될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손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로 한 것이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증거도 나와 있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송영길 대표가 이 부분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를 풀어줘야 합니다. 예. 지금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 당시에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정무위원장을 해서 제가 정무위 간사를 했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인품이 참 좋은 분이에요.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거에 지금 휘말려 있는데 어찌됐든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런 것은 당사자였던 대표였던 송영길 대표가 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엄청난 공격을 통해서 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의원들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뭐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면 이제 돈 받았다고 하는 20명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텐데 이 20명이 지금 당의 주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그 명단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예, 명단이 이제 돌아다니긴 하던데 근데 그게 이제 공개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그 명단이 얼만큼 신뢰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어서. 예. 근데 어찌됐든 개헌성으로는 당의 주류 세력 아니면 송영길 대표 시절에 그 당시 지금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 뭐 이런 분들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근데 뭐 저는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민주당이 좀 수용해야 된다 이번에. 수용해야 그래서 된다. 이거를 좀 이번에 털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끊임없는 악재로서 끝까지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나온다면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잼버리라는 말은 유쾌한 잔치라는 뜻의 인디언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문화와 이념을 초월한 보이스카우트의 잔치로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야영 대회죠.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참석한 4만여 명의 청소년들은 장구도 배우고 농촌 체험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장마와 이 폭염, 이게 없었다면 리더로 성장할 각국의 어린이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릴 좋은 기회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폭염 대책을 세우지 못해 1,000명 넘게 탈진했고 바가지 상술까지 겹치면서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생채기만 남겼습니다. 한 외국 학부모는
아들의 꿈이 악몽이 됐다 이렇게 한탄했다고 하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급히 만든 인공부지에서 행사를 하는 건 대자연 속에서 우애를 나눈다는 스카우트 정신과도 거리가 멉니다. 뒤늦게라도 냉방버스와 냉동 탑차를 공급한다고 하니 더위에 지친 아이들이 건강을 회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앵커의 한마디는 망신살 잼버리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